최근 들어 BYD의 성장세가 괄목할만합니다. 지난달에 누계 생산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창업 30주년 만입니다. BYD는 1995년에 설립됐고 96년에 배터리 산업을 시작했고요. 반도체 산업에 2002년에 진출했고 자동차 산업 진출한 건 2003년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만으로 21년째죠. 그 2010년에는 전기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웨이보를 통해서 BYD가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를 인수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BYD는 현재 6대륙 70개국에 400개 도시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고 작년에 연간 판매자 수가 302만 대였습니다. BYD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한번 판매하죠. 완전 내연기관차는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28.5% 증가했고, 올해 연간 판매 전망도 당초 400만 대에서 430만 대로 좀 늘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600만 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국 전 세계 글로벌 플레이어들의 이제 근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GM이 작년에 628만 대였는데, 그게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해외 판매가 150만 대니까 이 BYD의 상승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들어가서 이전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은 아직은 BYD가 글로벌 시장에서 완전하게 검증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품에서 상당히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제품에 대한 생각은 나라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지역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 제가 지난 2달 전에 BYD 승용차가 한국 시장에 온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한국 시장에 와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얻을지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 시장 소비자들 그만큼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아드는 10월 판매량이 50만 대를 넘어섰고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 생산 능력이 이 최근 3개월 만에 20만 대 확대돼서 50만 대로 늘어났고요. 올해 이제 10월까지 누계 판매가 325만 대, 작년에 302만 대라고 그랬어요.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BYD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 할 때 성공 요인이 뭐냐 하는데 일단 자동차 회사는 신차를 먹고 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모델 라인업이 다양해졌다. 포트폴리오가 많아졌다. 여기에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뭐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이 호조를 보이면서 상당히 그 전체 판매 증가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힘입어서 BYD는 지금 지난 7월 달에 태국에 공장을 오픈을 했고요. 터키하고 헝가리, 멕시코도 지금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가장 그 빠른 것으로 아마 캄보디아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 태국하고 캄보디아에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회사들이 동남아시아하고 유럽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하고 남미 시장 그러니까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장에 간접적으로 공격하면서 상당히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월 만에 20만 대 확대했다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와 비교를 하죠. 그런데 아직은 판매 대수에서 테슬라보다는 뒤집니다. 올해 3분기에 44만 대, 테슬라는 46만 대였어요. 근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BYD가 282억 달러, 테슬라가 254억 달러. 그러니까 매출액은 그 앞섰습니다. 매출 총이익도 BYD가 22%가량, 테슬라는 20%가량 두 회사가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BYD가 테슬라가 앞섰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BYD는 글로벌 시장을 아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데 7월 달에 태국 공장을 오픈했고 멕시코 공장을 연간 15만 대 생산 규모로 건설 예정이 있고요. 캄보디아, 파키스탄, 터키, 브라질, 헝가리 이제 거의 전방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BYD가 가장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건 올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아토3, 실, 돌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이 그 모델들의 가격 정책도 많이 다른데 이 최근에 그 태국에서 이 아토3의 가격이 5천만 원대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라고 이제 하는데 태국은 이제 수입세 때문에 뭐 1억에 가까운 차값 대부분인데 상당히 낮은 가격대로 책정이 됐는데 내년 초에 한국 시장에 이 차들이 들어올 경우에 가격대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예, BYD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번에 BYD 한국 승용차 한국에 온다라는 그 영상에서 BYD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가장 주목을 끄는 게 뭐 아무래도 배터리죠.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것에 주목을 끌고 있고 그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세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위해서 이 플랫폼을 별도로 개발했고 배터리 전기차 플랫폼도 있고요. 또 EE 아키텍처도 완성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능형 콕핏, 그래서 중국에서 유행하는 스마트카의 가장 이 대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술 혁신의 가장 큰 특징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그런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최근에 한 그 업체에서 이 BYD 자동차를 티어다운 했죠. 완전 조립을 해서 어떤 상태를 봤는데 X 시스템을 8in 1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에 8개의 부품을 집어넣는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이 가장 앞서 있죠. 우리가 흔히 X인 1이라고 하는데 보통 3인 1까지는 하죠. 근데 이 8인 1을 8인 1을 통해서 부품 비용과 무게를 저감해서 결국은 그런 가격을 만들어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부품 공유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제품 가격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평가됐고요. 또 아시다시피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BYD는 수직 통합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타이어하고 유리백을 모두 다 한다. 그런 개념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글쎄요. 지금의 세계적인 상황을 본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는 것은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BYD는 지금 그 구매면에서 이 상상을 초월한데 인력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이 직원 수가 9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기술 연구 개발 인력이 11만 명이랍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그 인력이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독일 장소에서는 보통 7천, 8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BYD는 11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2년간 또 신규 채용된 연구직 직원이 막 5만 명. 어떻게 해석할까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건데 아직은 그런 조건을 만들지 못해서 그냥 이제 수치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R&D 인력에서는 세계 최대다. 그리고 직원도 세계 최대다. 뭐 이런 것이 알고 있는데 이건 그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 나갈지도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단하다고 볼 게 아니라 그만큼 인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있는 게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특히 AI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BYD는 다양한 사업 영역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물론이고 배터리, 가전제품, 그리고 철도 운송까지 나가고 있는데 뭐 자동차에서는 BYD 브랜드, 덴자, 팡첸바오, 양왕, 그러니까 저가부터 고가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배터리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역시 앞서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나 샤오미가 그랬듯이 자동차를 산업을 화웨이는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샤오미는 직접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그 스마트폰에서는 손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죠.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지켜보고 볼 일입니다. 그리고 철도 운송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하고 많이 다른 형태.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나라식으로 말 재벌 형태를 띠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승용차를 좁혀보면은 BYD의 오션 시리즈가 48만 대로 주력이죠. 그리고 덴자, 이건 벤츠하고 합작해서 했다가 지금은 최근에 완전 자회사화 했죠. 그리고 팡첸바오가 10월 달에 6천 대니까 그렇게 많다고 했었는데 이제 고급 브랜드라고 이제 설정한 양왕 브랜드가 7월에 282만 대, 282대가 판매됐는데 글쎄요, 어느 도요타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이 렉서스 등, 제네시스 등 럭셔리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 하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과연 BYD가 이 양왕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낼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 이런 고급 브랜드 키우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우선 자리를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BYD는
우선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430만 대 중에서 150만 대, 400만 대 중에 150만 대가 해외에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해외 공장 설립을 통해서 현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화라는 표현을 안 쓰죠. 19세기, 20세기 말에 이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화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지금 중국은 현지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세계화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전혀 다른 자세로 이 진출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전기 구동 시스템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을 계속한다라는 것을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수요에 따라서 생산 라인을 확충한다는 그 자세 가지고 있는데 그 오른쪽 위에 보이는 사진이 BYD의 자동차 운반선이거든요. 이게 두 번째 운반선을 촬영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내놓은 건데 자동차 운반선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어쨌든 운반선 자체가 BYD만 운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뭐 그로 인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글쎄요. 또, 이 BYD가 하는 일 사업 구조 형태가 우리 테슬라랑 하는 거 좀 다르죠. 네, 중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BYD가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면 품질에 대해서 우선 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검증을 받아야 되죠. 예, 소비자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가격만 가지고 세계 시장에서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BYD는 이각 나라, 각 지역 그 소비자의 선호도 맞는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하고 있고 테슬라하고 경쟁을 분명히 해야 되죠. 일단 배터리 전기차에서는 테슬라가 많죠. 그러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하면 BYD가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면에서는 그 BYD가 훨씬 앞서 있죠. 과연 이게 또 앞으로 테슬라의 입장에서도 BYD 입장에서도 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이 자진 브랜드들의 그 글로벌 시장에서 포지셔닝, 존재감이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좀 주목을 끄는 내용입니다. 또 선진국들과 기술 격차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술 격차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정밀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정밀 자동차를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ECU를 통합해서 보통 두세 개의 고성능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대에 그 고성능 컴퓨터를 만들 때 필요한 게 SoC,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를 중국 내에서도 뭐 7나노, 5나노 하지만은 사실 아직 수율을 맞지 못하고 있고 생산성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주로 이제 퀄컴을 주로 중국 회사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알 수 있는 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망을 살펴보면 일단 BYD는 해외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R&D 인원이 11만 명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데 인원이 많다고 좋은 기술이 나온 것은 아닌데 그 인원이 단지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을 연봉을 두세 배 주고 끌어와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율주행 기술까지 통합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불어서 이 다양한 가격대,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시장에 따른 이 나이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더불어서 탄소 중립에 대한 것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예, 이 BYD 홈페이지 가보면 가장 먼저 1도시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자동차학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잠깐 정리하자면 BYD는 한국 시장 진출 전략에서 그렇듯이 상당히 그 짧은 역사에 비해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세계 시장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검증 단계에서 또 다른 뭐 답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BYD는 지금까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크게 부딪혀 있는 벽은 미국이죠. 미국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100% 관세를 지난 가을에 올렸죠. 29% 100% 올렸죠. 그래서 이제 우회 전략으로 멕시코 공장을 건설 추진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멕시코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BYD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판매 대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 판매 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회사들은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 BYD가 가장 두드러지고 그래서 세계 10대 메이커로 올라섰다라는 것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